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석대담 마련했습니다. 제주시가 송재호 당선인 뉴스룸으로 초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결과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났지만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굉장히 초접전으로 알고 있었고 한치의 긴장도 이제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코로나 위기로서 도민 접촉이 굉장히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주시는 언어나 내용들은 굉장히 준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사실 나온 셈인데요. 선거 후에 저는 일종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관리를 잘 했다고 국민들 또 도민들이 평가를 했고 그 위기 관리 능력으로 앞으로 경제 회생 또 새로운 예방 방역 체계와 같은 질서 이런 거를 잘 만들라는 큰 책임을 주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당선 소감 나왔습니다만 어젯밤 하신 거죠. 거기에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이 사선 의원 빈자리에 갔으니까 나는 앞으로 사선 의원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평가 기준 우리 기대 수준 요거는 초선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진 의원 입장에서 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노력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감히 말씀드리면 일종의 국정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데 관계부처 장관이라든가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또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또 최대한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1을 휩쓸었습니다. 사실 전례 보기 드문 일인데 이 정도면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단독 과반을 이뤘거든요. 근데 사실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질이 멸렬하게 끝난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어떤 준비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회의원 수가 과반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를 둘러싼 제반 일종의 정책 세력들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KBS에 있습니다만 언론의 환경이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일부 또 전문가들 또 기업 이런 쪽들이 뭉쳐서 개혁의 추진력을 같이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나를 따르라식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안을 국민적 공론으로 만들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또 그 기관차는 역시 정부 부처들이 연합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이 또 마지막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개헌까지 좀 욕심을 내서라도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1호 공약이 이제 4.3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동안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누구 탓이냐 가지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논쟁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제는 야당 탓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민주당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우리 민주당의 제주도민들이 20년 이상 이렇게 4번 이상 이렇게 선택을 준 것도 4.3으로 이야기하면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2번씩이나 확약을 했으니 반드시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 단독 의지만으로 하겠다는 거는 또 고집이지만 미통당도 역시 공약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협력해서 이번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 해결의 방식도 또 얼마든지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좀 통과돼서 4년 후 선거에서는 누구 책임이냐라는 이런 공방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또 다른 4.3 특별법과 함께 제주에서 가장 특별법 하나 더 제주 특별법 얘기해보죠. 당선인도 제주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공약 내용을 봤더니 주로 제주 개정 확대 그리고 특례 추가 확보 등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제도를 더 얻겠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사실 이게 현재 제주특별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기본적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는 일종의 엔진인데요. 제가 공약을 할 때는 과반수 정도가 가능할까 수준인데 180석을 한 지금에 와서는 분권국가 개헌을 염두에 둔다면 네. 이제는 특별자치의 내용도 제가 공약한 때보다는 더 상향된 수준, 예, 다시 말하면 예. 헌법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엔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국제자유도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규제의 특례를 준다든가 무슨 산업활동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할 건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지 그것을 요구되는 예를 들면 종잣돈 같은 특례 또 규제 완화 같은 특례는 어떤 게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법안에 또 시행령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4년 전에 당선됐던 제주시를 바로 옆에 이제 재선의원이 됐죠. 오영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특별법의 방향 자체를 아예 바꾸자. 그래서 전면 개정을 약 공약을 했고 지난 4년간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목적적 하나 정도 바꾸는 정도 수준밖에 안 했는데 그럼 서로 방향이 지금 같다고 봐야 되니까 방향은 좀 엇갈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궁극적인 방향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평화, 인권, 건강, 생태, 환경 이런 제주 자산 이런 내용들을 취지로 한 점에서는 저는 같다고 보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외부 자본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물론 협력은 해야겠지만 그분들만 주로 막 이익을 보는 형태에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도민 기업이 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좀 특례의 형태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다만 거꾸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있는 부처나 중앙의 다른 국회의원을 설득하는데 예. 소위 제주만 좀 특별하게 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인식은 우리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쉽진 않은 대목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더 넘어가 보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아마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당장 풀어야 될 현안 과제인데 선거운동 기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도민 합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선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제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저는 국회의원의 당 신분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갈등 해소 특위가 작동되는 과정에서는 결과안을 기다리고 그 결과안이 나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진중하게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뒷받침하는 방법이 뭐냐는 부분이지요. 네. 사실은 그 국토부가 이 기관차가 정부 부처의 기관차는 정책 그 재량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출발을 하면 이걸 무슨 합의가 있다고 해서 좀 좌로 좀 틀거나 우로 틀거나 하는 게 정부 부처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틀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줘야 되고 그렇게 계기와 명분을 주는 것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총리실의 검토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민의 합의, 그러니까 이 합의는 100% 합의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공론화 과정인데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을 보자는 것이니까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배심원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저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실마리를 사실 도의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공항 특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주면 참 좋은데 문제는 도의회가 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흐지부지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한테 이 짐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해법은 총리실 검토위를 첫 단추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토위를 할 때는 당연히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제주도 또 책임 있는 도의회 또 관련된 국회의 상임위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는 포괄적 위원회 형태를 띨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논의만 나오고 전혀 진척이 없는 행정체제 개편 모델을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공론화를 전제로 하시긴 하셨는데 대동제를 대안으로 내셨습니다. 어떤 데는 뭐 4개라고 하고 어떤 데는 6개라고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4개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럼 제가 잘못 본 거고 6개로 그럼 이해가 6개에서 8개 정도가 좋겠다고 이야기를 제가 해서 그럼 그거는 기초의회가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의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표현을 왜 쓰냐면 이것도 결국은 도민의 합의 사항이죠. 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송조가 제안하는 바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도의회가 지역 상임위 역할로 기초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생활 정치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라든가 생활 오폐수나 민원의 해결들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 기획부서인 도가 하는 것도 또 해봤더니 맞지 않아서 일선의 이 시군 단위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4개 시군보다는 6개나 8개가 좋고 또 그것이 크게는 잠재적으로 또 정치인을 양성하는 우리가 도의회나 정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별로 할 게 없게 돼가지고 그런 정치인의 부족 현상도 굉장히 저는 지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초의회 부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예. 이유는 그동안의 부작용 때문에 그건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가 수행을 하되 각 대동제의 직선제를 통해서 법인격을 시장 부여하자. 군수를 부여하자. 뽑되 이런 취지죠. 예. 그 6개, 8개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예. 그 시장 군수 추천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그렇게 해서 외국인 시장 군수도 모셔올 수는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예. 그것도 우리 도민의 결정에 저는 따르는데 아마 도민들께서는 역시 직선제를 가장 선호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KBS 토론회에서 지난번에 박희수 후보하고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주민투표가 의무적이냐 필수적이냐 아니냐가 논쟁했는데 저희들이 팩트체크팀이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예. 우리 송 당선인의 말이 맞다라는 게 이제 그때 결론은 나왔는데 그러면 도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 투표 이외에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투표가 아니더라도 다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공론의 흐름이 있다면 굳이 뭐 투표를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투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찬반의 형태가 뚜렷하거나 선택이 아주 애매모호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도민 배심원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선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예. 원전 유지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썼죠. 그런 것도 저는 충분한 대안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제주도가 인구도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론, 일종의 의논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설득하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런 논리 차원에서 도입해 올 만하지 않나요? 이제 정부가 제주도의 일종의 그 자기결정권을 갖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제주가 제안을 해오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계층의 구조를 축소했는데 그걸 자꾸 늘리는 거는 좀 고민해보자 이거지. 이 대동제 자체를 우리가 계층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선거운동 기간으로 다시 쟁점 좀 몇 가지만 짚어보죠. 뭐 논란이 됐던 발언이 참 많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통령이 4.3 약속을 본인이 요청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쨌든 미래통합당하고 박희수 후보가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의 현안, 꼭 제주 4.3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에 가면 새만금이 있고요. 부산에 가면 신공항이 있고 이렇게 울산에 가면 공공병원의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염원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고 제안드리는 자리고요. 또 하나 제가 아주 쉽게 말을 해오면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 정책을 전체 다루는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고 그 청와대의 비서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단장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늘 대통령께는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매일 열려 있는 셈이고 꼭 대면 보고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통령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의 개념이 아니지요. 네.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방식은 비서관을 통해서 또는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배보상을 통한 4.3 해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한 특별법의 개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나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이 다소 미진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다 하는 제안 또 건의를 드리는 거지요.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으나 이 부분은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예. 질문을 드렸고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준비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30초 정도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이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도민 여러분 생활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내 생활을 위해서 해주는구나. 그게 무슨 시민의 품격 있는 생활이든 농어민의 소득 보장이든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를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꼭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듣겠습니다. 도민의 뜻,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헌했던 다 중진 의원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엔 제주시의원 오영훈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